늙기란 힘든 사업이다. 서울 종묘공원 나무 그늘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노인은 늘 먼 곳을 바라보듯이 세상을 바라본다. 종묘공원에서는 거의 매일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다. 격렬한 투쟁의 구호를 외치며 시국을 성토하는 시위군중을 종묘의 노인들은 이 세상이 아닌 곳을 대하듯이 바라본다. 노인의 눈에는 세상의 갈등과 싸움이 모두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노인의 표정은 세상은 본래 그 모양인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같다. 종묘 공원의 외톨이 노인은 하루 종일 무표정하고 하루 종일 말이 없다. 세월은 무자비한 불도저처럼 인간의 얼굴을 밟고 지나간다. 아무도 그 불도저의 궤도 자국을 피할 수는 없다. 늙음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자연현상은 사회적인 혐오와 공포의 대상이다. 노인은 배척받고 소외돼야 마땅한 혐오스러운 인종쯤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도화된 조직사회 속에서 연장자의 권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연장자는 반드시 젊은이들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이들의 직업적 생애를 좌우한다. 연장자들의 권력은 층층이 위계를 이루고 있다. 젊은이들은 이 위계와 권력에 도전하다가는 조직으로부터 영영 소외되기 십상이다. 연장자의 권력을 타도하기란 볼셰비키 혁명보다 힘들어 보인다. 장유 유서는 본래 연장자가 다 해먹어야 한다는 질서는 아니었다. 장유 유서가 타락한 조직 원리로 고착된 질서가 연공서열일 것이고 그 완강함은 한국 사회의 풍토병과도 같다. 그토록 무서운 연장자들이 좀 더 나이를 먹어서 초로의 문턱을 넘어서면 삽시간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무력해진다. 조직 내의 권력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신락 같은 권위마저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늙음은 곧 추함과 무기력인 것이고 그 노인이 한때 휘둘렀던 권력의 바탕은 대체 무엇이었던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늙음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생애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추락이거나 안가품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전국의 산천을 떠돌아다닐 때 산골 마을이나 어촌에서 만난 어떤 노인들은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고 권력을 누려본 적도 없었지만 세상의 이치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한 생애에 걸친 고되고 순결한 노동이 그들에게 배움의 은총을 베풀고 있었다. 그들은 그 배움을 터득했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그 노인들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 사람과 나라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야말로 저절로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건강하고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노인들의 주름진 얼굴은 여전히 슬픔과 기쁨의 감정들을 풍부하게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삶의 표정들로 가득 차 있다. 늙어서 표정을 잃어버리는 노인들이 있고 늙어도 표정이 넘치는 노인들이 있다. 그래서 노인의 얼굴은 그가 살아온 생애의 지도이며 궤적이다. 나의 늙음은 어느 쪽인가를 따져보는 일은 진땀난다. 늙기란 이토록 힘든 사업이다. 남자도 오래 살고 싶다.
40, 50대 남자들이 같은 나이 또래 여자들보다 3배나 더 많이 죽는다는 사실이 통계청 발표에 나왔다. 40대 남자 1000명당 사망자 수는 여자에 비해 2.95배나 높고 50대에서는 2.86배나 높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자의 71.6%는 아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망했고 여자는 더 오래 살아서 68.1%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망했다. 40대가 넘으면 이 나라는 호르미 천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다. 며칠 전에 장모가 세상을 떠나서 화장을 했다. 관을 소각로에 넣고 나서 2시간을 기다렸다. 이윽고 소각로 문짝이 다시 열렸다. 마른 가랑잎 같은 흰 뼈 몇 점이 불구덩이 속에 흩어져 있었다. 개통이 없는 뼈 조각들이었다. 뼈 조각들은 바람에 날려가다가 멈춘 듯 했다. 어느 부위의 뼈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명료한 종말이었다. 거기에서 시간은 정지돼 있었다. 그 흰 뼈를 들여다보면서 나는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고 또 미워하던 마음도 소멸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진저리를 쳤다. 저토록 단순 명료한 종말 앞에서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에 매달려 쩔쩔매며 살아온 생애가 가엾었다. 죽은 자보다 늘 산 자가 더 불쌍하다. 개인의 죽음도 그러하되 그 죽음이 다 모여서 사회적 통계 숫자를 이루고 있는 모습은 더욱 기막히게 불쌍했다. 40대와 50대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들보다 훨씬 더 먼저 죽는 일이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죽음이 이토록 군집화되는 배경에는 이 사회에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비애가 내장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40, 50대 남자들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비리에 가득 찬 생존 경쟁의 전장을 뚫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아마도 적당한 정도의 속물적 욕망을 키워가며 그 욕망을 실현시키며 살기도 했을 것이다. 술, 담배, 과로의 일상을 거듭해가며 사회의 모순과 비리, 억누름과 억눌림을 번갈아 겪어가며 살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병이 걸렸든지 무슨 사고를 당했든지 해서 죽었고 죽어서 한 줌의 재나 한 움큼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는 구석기 시대 이후로 수렵과 약탈로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던 수많은 남성들의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과 사냥터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젊어서 죽었을 것이고 여자들은 남자 없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쓸쓸한 황혼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러한 운명의 모습은 전혀 진화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계속 중인 운명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데 모여서 저러한 비극적 통계 숫자를 이루고 있다. 남자로 태어나는 일은 유전적으로 세습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운명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한 시각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특권이라는 것의 본질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애로운 것인가. 그 고통과 비애를 저 통계 숫자는 입증하고 있다. 남성성의 본질이란 아마도 결핍일 것이다. 스스로 결핍이 아니라면 남자들이 여자를 그리워할 리가 없을 것이다. 오입을 하고 바람을 피울 수밖에 없는 남자들도 다 그 결핍 때문인 것이다. 나는 남자의 특권을 이 사회에 반납하고 싶다. 그리고 마누라보다 오래 살아서 내 마누라가 죽을 때 마누라를 이 세상의 가장자리까지 배웅해주고 싶다. 이런 여자가 아름답다. 여고생들이 한꺼번에 까르르 웃을 때 어느 한 아이가 예쁜 것이 아니라 그들 집단 전체가 예쁘다. 언젠가 설악산에 갔을 때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여고생들은 숲속으로 흩어져
끼리끼리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거나 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웃으면 일제히 다들 따라 웃어댄다. 나는 그 아이들이 예뻐서 등산길도 잊어버린 채 한동안 주저앉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 아이들은 아직 여성성에 도달하지 못한 나이의 불안정과 위태로움 속에서 가벼웠다. 그 흔들림이 일제히 함께 웃어대는 웃음이나 난데없는 비명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았다. 아직 덜 자란 것들의 아름다움은 연약해 보였다. 그러나 이 연약한 아름다움은 그 연약함만으로 완벽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들이 더 자라서 성숙한 여자가 되지 않더라도 좋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서 큰 여자가 될 것이었다. 내가 느낀 그 아이들의 아름다움은 개별화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여자들의 표정이나 질감에 그 고향의 산천이 묻어나는 일은 신기하다. 남자도 물론 그럴 테지만 남자인 나에게는 여자들의 질감이 더욱 뚜렷이 느껴진다. 어떤 여자들은 그 고향의 사투리를 쓰지 않더라도 그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그 여자가 자라난 고향의 냄새가 난다. 그 고향이 어디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댈 수 없을 때도 그 여자는 어느 곳엔가 고향을 지닌 여자로 보이고 그 산천은 그 여자의 얼굴에 나타난다. 산골 마을이나 어촌을 여행하다 보면 이런 질감의 여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고 대도시에서도 가끔씩은 이런 여자들을 볼 수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문화와 기후와 산천의 음영이 드리워진 여자들이다.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미녀라고 드러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대체로 도발적인 아름다움이다. 그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공격적 치장으로 꾸민다. 자본주의의 광고나 상품들이 그 공격수를 완성시켜주고 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의 얼굴이나 몸에서는 성장 배경의 문화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광고의 위력이 느껴진다. 타인의 힘에 의해서 가꾸어지는 아름다움이다. 이 도발적 유혹의 힘은 패션 광고와 화장품 광고에 편승해서 세계적 규모의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른바 개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지향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여자들은 획일성 속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 획일성의 목표는 도발과 유혹이다. 지난 여름에 8.15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에 온 북한 여자들을 가까이에서 보았다. 젊은 여자들이었다. 초생딸 모양으로 눈썹을 그렸고 입술 빛깔은 크림슨 레드였다. 까만 실핀으로 양쪽 머리를 고정시켰다. 어떤 여자들은 호텔 로비에서 거울을 꺼내 들고 머리 모양새를 손질했다. 그 여자들은 앞니로 실핀 끝을 벌려서 머리에 꽂았다. 북한 여자들은 남쪽의 남자들이 말을 걸면 여성스러운 동작과 웃음으로 응답해 주었다. 북한 여자들의 여성스러움, 그들의 교태는 다들 비슷해서 학습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교육기관에서 그런 동작들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그 사회와 문화 전체가 개별적 인간들을 그런 질감으로 길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저 어린 여고생의 무리들이나 고향의 질감을 지닌 여자들이나 도발적 유혹을 뽐내는 대도시의 미녀들이나 학습된 웃음을 웃는 북한 여자들 모두가 아직도 덜 자란 여자들일지도 모른다. 그 문화의 토양 전체 위에서 하나의 개별성에 도달한 여자가 성숙한 여자일 것이다.